일상생활에서 추첨이라는 게 떠오르는 게 뭐죠? 로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추첨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익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죠? 우리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친구 뺑뺑인가요? 예, 그 추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겁니다. 그냥 운이죠, 운. 내가 뭐 능력이 있건 없건 운에 의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첨하면 왠지 좀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좀 뭐 운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좀 의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추첨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도시나 마을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주제로 박사를 받았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추첨 민주주의로 박사를 받은 경우인데 저는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우연한 기회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민주주의 하면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 고대 아테네죠. 고대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왜 고대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미네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미네에 모여서 결정했다.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직접 우리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셨죠? 네, 저도 우리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또 대학교 정치학 교재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2008년에 우연찮게 책을 한 권 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번역된 책인데 우리나라 제목은 선거는 민주적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네, 선거는 민주적인가? 네, 그 책을 딱 보면서 저는 제가 지금 살면서 가장 지적인 충격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러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추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선거가 아닌 시험이 아닌 추첨으로 뽑아서 공직자를 충원했다는 것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추첨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제가 이제 자문을 해서 성북구에서 작년 10월부터 1년 이제 임기로 시작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북구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 보통 지금 의왕시 같은 일반 이제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주민참여 예산. 그렇죠. 이게 이제 다 조례로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북구는 하나 더 나아갔어요.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도 그때 그 주민참여 이슈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이슈를 다룬 다음에 해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 아예 1년 임기에 500명으로 주민참여단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몇 달 하고 이제 그 이슈 나면 끝났잖아요. 그게 아니라 1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별 인구 비율에 따라서 500명 규모로 주민참여단을 만들었어요. 원래 처음에 의도한 거는
500명 다 추첨을 하려고 했었어요. 500명 다. 근데 이게 다 추첨을 하는 게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개 모집이 훨씬 한 350, 추첨이 한 150이었지만 어쨌든 요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최근에도 우리 지금 그거 했죠. 대입 제도 개편, 공문화 위원회가 있었고 작년에도 신고리 공사 관련돼서 했었죠. 자, 그러면 신고리나 이번에 대입 그 제도 개편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선 정부나 국회나 여기서 뭐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원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왜 불러 모아가지고 그 기회를 준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냥 기존에 그런 뭐 정부나 국회나 또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굳이 우리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특히 촛불 이후에 기존 정치권, 우리가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만 탄핵한 게 아니죠. 제도 정치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거죠. 저는 뭐 이런 말이 그랬지만 저는 그 대통령 탄핵될 때 저는 그 당시 약 19대죠. 19대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여야 관계없이 저는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우선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4년 동안 국정농단 할 때 국회는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하는 역할이 행정부 감시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인데 무슨 기자 박정희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그 대통령이 정말 탄핵당할 때까지 국정농단하는 동안 국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저는 여야 관계없이 19대 지금들이 같이 했던 19대 국회의원들은 정말 참여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자체가 탄핵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도 탄핵받고 봅니다. 나왔잖아요. 촛불을 들고. 저 정치에서 제대로 불려갔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존의 정치권에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랬지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라는 것이 그 취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뭐 국회나 지방의회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확보하자 이런 의미들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선거를 하면 국회나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뭐 우양시 의원이다, 경기도 의원이다 출마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딱 그 마음을 딱 접는 그냥 커리가 뭐죠? 내가 정말 능력도 있고 도덕성도 열심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출마를 준비하려고 하다가도 딱 멈추는 듯한 커리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은 뭐 돈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7살 때 서울시 의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최연소 서울시 의원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미혼일 때다 보니까 그냥 뭐 떨어져도 뭐 어때 하고 출마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출마를 하고 싶어도 이제 마음을 못 내요. 왜? 이제는 뭐 자식도 있고 내가 출마를 준비를 하는 게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변호사, 뭐 의사, 약사, 뭐 아니면 뭐 교수
이런 이제 나름대로 좀 자기 짝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기초지자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참여하는 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참여하는 위원들 또 우리 읍내동에 보면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있습니다. 한 25명 내 정도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는 분들 몇 명을 보세요.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국회 지방을 떠나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대표로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각종 기초지자체 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우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 또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각종 단체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 주부라든지 또 젊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네, 자기 통치, 자기 결정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그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하는 걸 번갈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는 기종적이고 추첨은 민주적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에서는 자유와 평등 차원에서 추첨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미래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많은 기능들은 어디서 했어요? 대표자가 있는 겁니다. 추첨보다 선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민주주의하면 이꼴 선거로 생각합니다. 네. 대의민주주의, 대표자 민주주의, 대표는요 우리가 선거로 뽑을 수도 있고 시험 봐서 뽑을 수도 있고 추첨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자가 있으면 대의민주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선거로만 대표자를 뽑는 것만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도 결국 추첨이지만 대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자를 시민 중에서 직접 선택했다는 점에서 좀 더 직접성을 내재한 대의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회라는 직접민주주의도 있었고 플러스에서 이런 대의민주주의, 추첨과 선거를 혼용한, 물론 추첨이 더 강조된 대의민주주의를 한 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교과서에서 또 제가 학부도 전문차를 공부했고 박사도 전문차를 전공했지만 전 2008년도에 그 책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우리나라 어느 책에서도 아테네 민주주의를 저렇게 추천 민주주의라고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의문을 들었어요. 정말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몰라서 못 적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 적었을까? 되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2010년 이후 나온 이제 민주주의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추첨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책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2010년 이전에는 아테네 민주주의, 민회 민주주의, 도편 추방제 이 정도만 보여줬지 추첨이라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어쨌든 저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이 사라졌습니다. 아테네가 물려주고 나서. 그런데 고대 노또가 어디서 유래됐냐? 우리 중세에 보면 이탈리아, 피렌체 뭐 이런 데 있었죠. 그 공화 도시 국가들 여기에서는 선거 추첨을 병행했어요. 아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바로 추첨해서 바로 공지를 맡겼지만 그 이태리 도시 국가들은 선거와 추첨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표자를 뽑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때 노또라는 것이 이제 유래되기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제 말고는 추첨이 사라졌어요. 자, 근데 왜 사라졌냐? 우리 이제 18세기에 이제 영국, 미국, 프랑스가 식민혁명을 해서 근대 국가가 들어섰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 국가라는 원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그때 이제 뭐 미국 혁명을 해서 이제 국가를 새로 만들 때 대표자를 어떻게 뽑을 거냐 논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거를 정한 겁니다. 선거. 근데 그 당시에도 추천한 방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루소나 몽테스키에 그 당시에 계몽 사상가들의 책에 보면 아테네 민주주의 추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왜 추첨을 선택하지 않고 선거를 선택했을까? 네, 몰라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보세요.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추첨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나 10,0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나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추첨을 선택하지 않느냐? 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시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부르주아지들이었어요. 부르주아지들. 자, 그러면 부르주아지들은 수로 보면 소수였습니다. 민중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자, 만약 추첨을 하게 되면 부르주아지가 많이 뽑히게 했어요. 민중들이 많이 뽑히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확률상 9대1 비율을 뽑히니까 아니니까 추첨하면.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추첨 방식이 아니라 선거도 제한했잖아요. 피선거권, 선거권을 제한해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 이렇게 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뽑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발언합니다. 그러면 민중 지도자들은 왜 선거를 받으느냐? 민중 지도자도 선거를 받으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어차피 선거라는 건 표를 많이 얻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우리한테 프롤레타리아 우리를 투표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차피 투표도 우리가 우리를 지지해 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선거권 제한해버렸어요. 네, 돈 있고 세금 내는 사람 일단 제한시켰고 또 뭐냐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 정당 찍습니까? 안 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롤레타리아에서 꼭 민중들을 자기네들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결국은 돈이 있고 그런 걸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부르주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추천한 방식이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까 선거도 말씀드렸지만 또 참 우리 아까 우리 신고리라든지 또 대립 개편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 대의민주주의든 한계에 따라서 이런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민 참여의 핵심은 수기민주주의.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 극단적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집에 다 인터넷 다 있습니다. 컴퓨터 있어요. 그러면 굳이 대표자 있을 필요 있어? 내가 직접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자, 그렇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 우리 의왕시만 하더라도 이슈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의왕시민이자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처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매번 결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한 반에 한 30명 되더라고요. 보통 카톡방을 만들어요. 30명 정도 되면 학급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겠죠. 카톡방으로. 네. 거기서 이슈를 해봤자, 안 꺼내봤자 특별히 뭐가 많겠어요. 충분히 30명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근데 지금 우리 규모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이슈, 안건, 조례, 법률,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결정해요. 자, 두 번째로, 결정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 신고리 공사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이드 배치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개폐에 대해서 찬반을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신구에서 원전을 짓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찬반을 말하느냐. 그다음에 사이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찬반을 말하냐. 모르지만 전화를 받으면 뭐 1번, 2번 선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해야 돼요. 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한 게 과연 진정한 결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충분히 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뭐를 안 상태에서 또 찬반에 대해서 들어본 상태에서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진정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내가 먹고 살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다 들어가서 확인해봐요. 우리 선거할 때 공보물 날라오잖아요. 솔직히 그거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바로 쓰레기통 갑니다. 제한걸로. 그렇잖아요. 그거 지방선거 때 온 것도 공보물도 내가 꼼꼼히 안 보고 투표하는 판에 그런 이슈들만 내가 언제 다 일일이 그리고 이슈들이 간단합니까? 정시를 넓림에 절대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그런 상태에서 그걸 보러 가면 뭘 아픕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러 가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자원자를 한다. 자원자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의왕시에서 16만 명 중에서 500명 자원공주, 민영공주를 구성할 겁니다. 자원하세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자원했어요? 그 자원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정말 전체 우리 의왕시민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야 힘들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지역의 각종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이제 이런데 좀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자원할 가능성이 많지. 일반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결정한 거를 우리 의왕 시민들이 전체 우리 의왕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수용하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다음에 선거로 뽑는다? 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추진이나 방식으로 뽑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 일단은 시민 배신. 시민 배신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시민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이제 어떤 전문가들에게 정책 지휘하면서 심의 과정 거쳐서 정책 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회, 요거는 뭐냐? 덴마크의회가 만든 거예요. 덴마크의 산하로 덴마크 기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 과학기술, 환경, 어떤 우리 비전문가 일반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생명복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 기획을 시킨 게 있었고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있죠. 공론조사. 이 공론조사가 일본식 번역이고요. 이게 원래 영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이게 이겁니다. 심사숙고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왜 공론조사하냐? 요거예요. 심사숙고한. 이거를 번역할 때 심의, 수기, 토의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심사숙고한 다음에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작년에 신고리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갖고 온 것인데 이건 뭐냐? 기존의 여론조사를 이제 한 다음에 이거는 신고리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리에 대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8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일반 우리 8만 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신고리 공사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찬성한다가 60%고 반대한다가 40%다. 만약에 그 8만 명 중에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500명에.
그러니까 그 500명은 성 연령 지역도 있지만 일반 여론조사 8만 명 국민들 한 여론조사에서의 찬반에 대한 비율을 갖고 온 겁니다. 그냥 5대5를 뽑으면 일반 국민들의 의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론조사의 의미는 뭐냐? 1차 여론조사에서의 찬반 결과를 그대로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 신고리에 대해서 찬성이 90%였다, 반대가 10%였다. 그럼 그대로 9대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5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5대로 뽑으면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논문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500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와서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개나게 여론조사 했을 때하고 했을 때는 6대4였다. 근데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찬반을 듣고 수비를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조사를 해봤더니 6대4가 뭐 또 8대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4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보는 게 공론조사라는 겁니다. 1차 여론조사, 내가 정보가 없을 때 한 여론조사하고 이제 그 비율을 갖고 와서 500명 뽑아가지고 충분히 정보를 준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그 결과가 바뀌더라. 그 추이를 보는 게 공론조사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그 공론조사의 결정을 그대로 정부가 따른 거죠. 우리 공론조사는 자문이에요, 자문. 추이를 보는 거지, 이 결정권을 주는 게 아닌데, 우리의 경우는 대통령이 결정권을 따르겠다 해서 난 결정에 따른 것이죠. 어쨌든, 예, 이런 부분들이 공론조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 호주에서 해봤더니, 호주가 뭘 했냐. 자, 의회에 의해서 대통령을 지명하는 것을 20%가 찬성했다, 여론조사에서. 공론조사를 하고 나서는 61%로 전가했대요, 오히려.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직접 투표와 대통령 선출하는 50%인데 오히려 19% 하락했대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뽑는 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뽑는 게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막상 공론조사에 보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번에 정부에서 그 헌법 개헌을 냈잖아요. 물론 이제 부결됐지만 헌법 개헌을 낼 때 예, 일종의 조금 미일 차원에서도 공론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국민 소환. 국민 소환 그냥 막연하게 물어본 국민들 다 선호합니다. 여러분들 국민 소환 도입할 때만 그냥 물어보시면 거의 뭐 90% 이상은 국민수 도입하자 하실 겁니다.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우리가 파면시키고 할 수 있어야지 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이거를 국민 소환에 대해서 그 정부 개헌특위에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불러놓고 해봤더니 물론 찬스는 높았지만 그 6대4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른 경우를 또 부딪혀봤을 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존 이제 1당, 2당 입장에서는 기존 선거 제도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선거 제도가 더 유리한 거잖아요. 1당, 2당 입장에서는. 그럼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유리한 법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 지난 총선 때도 무슨 선거구 하나 확정하는 것도 기회를 지나쳤잖아요. 한 선거구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전체의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걸 선뜻 동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방 이제 정부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주마다 다 선거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똑같잖아요. 똑같은 제도 똑같은 선거하지만 캐나다는 연방 정부다 보니까 주정부마다 다 선거제도 다른데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우리 밴쿠버 얘기했죠.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우차 소선거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네. 극단적인 경우로 자유당이 60% 넘었는데 의석은 77개 얻었어요. 네, 60% 넘었는데. 근데 녹색당은 12% 넘었는데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녹색당은 1등을 아무데도 한 번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에요. 근데 이 자유당은 어쨌든 1등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2% 지지 얻은 정당은 다른 정당은 2석밖에 못 얻었어요. 너무 문제 아니냐.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당연히 안 바꾼다. 그래서 당시 다당 후보 당수가 공약을 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선거제도를 바꿀 건데 의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시민들한테 맡기겠다. 공약을 하는 겁니다. 공약해가지고 그 당이 다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브리티시 콜롬비아 측선은 어떻게 했냐. 선거구마다 남녀 한 명씩을 뽑았어요. 네, 선거구당 남녀 한 명씩 79개 선거구였는데 한 명씩 158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인디아 원주민들 중에서 일종의 소수 계층을 반영한 거죠. 인디안 소수민족 중에서 2명을 뽑고 의장만 임명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의장만 이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 한 11개월 동안 활동을 했어요. 이거 한시적 활동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석 달 동안은 학습을 합니다. 선거 제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독일식 정당 맹구제가 뭔지, 연동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교양 교재 수준으로 각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석 달 동안. 주말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석 달 동안은 줄을 다니면서 청문회를 해요.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석 달 동안은 이제 시민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요. 어떤 선거 제도를 할지. 자, 지금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할 거냐, 말 안 하겠다, 어느 제도 할 거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골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 결정으로. 저는 그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같은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투표를 해버렸어요. 주민투표. 어쨌든 첫 결정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그대로 알려주고 국민투표했는데 아깝게 부결됐어요. 근데 부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개월 동안 일반 시민들이 11개월 동안 단 한 명만 중도 사퇴했고요. 평균 출석률이 95%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모여서 하는 거는 비용을 줬어요. 일비 개념으로 우선 교통비나 일을 주고, 만약에 내가 어디 아이가 있다. 그럼 내가 오는 동안은 아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도 다 제공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이를 보살펴 준다든지 그런 걸 제공을 했지만 어쨌든 1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유지가 돼서 주민투표까지 해를 했는데, 근데 왜 부결됐냐?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했고, 일반 주민투표의 경우는 50% 넘으면 통과인데 이때는 이중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단수 50% 넘어야 되는 것도 있고 79개 선거구 중에 3분의 2 이상에서 50%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이중을 하다 보니까 아깝게 부결됐어요. 근데 부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국회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 올 가을 1년 동안 해서 내년 8월까지 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저는 정말 촛불로 들어서 접근하고 하면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만 받을 게 아니라, 저 국민청원도 어떻게 보면 너무 대통령한테 맨날 왕한테 호소하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누구 국가대표를 지금 박탈해라. 이런 것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청원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있겠어요. 선거제도 국민들 시민의회 만들어서 합시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결정합시다. 아니면 최소한 국회가 입법권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국회에서도 만약에 시민의회에서 결정한 거를 무시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저런 것들을 오히려 해보는 게 진정한 촛불 민심을 반영한
어떤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은 이런 것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뭘 했냐? 3월까지 했어요. 예. 헌법 조항을 바꾸는 거를 시민의회에 맡겼어요. 자, 뭐냐? 마찬가지예요. 지역 선별력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99명을 뽑았어요. 물론 아까 그 캐나다나 아일랜드의 경우도 뽑혔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시킬 수 없잖아요. 뽑혔을 때 물어봅니다. 할 거야, 안 할 거냐?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럼 다음 순번 넘어가는 거예요. 예비후보. 근데 아까 그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제입니다. 그거는 의무예요. 그거는 내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가면 벌금을 뭐 낸다든지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있는 강제로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데 99명을 무작위 뽑고 한 명 의장만 임명직 중립적 인사로 해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재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반 동안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겁니다. 낙태. 지금 우리도 낙태가 이슈가 됐잖아요. 국민청원 해가지고 20만 넘어가지고 조국 수석이 입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위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돼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아일랜드도 낙태가 헌법에 들어있었어요. 아일랜드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국가잖아요. 카톨릭 국가에서는 낙태를 좀 그거를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 헌법에는 낙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바나라고 그 사람이 임신 상태인데 병을 찾았어요. 저희 지금 몸이 좀 위험해가지고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주 예의적인 사유 아니면 낙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낙태가 안 되다 보니까 임신 중독인가 해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그 사건을 계기로 더 본격하게 이제 폐지된다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게 낙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넉 달 동안 다른 이슈 조금 더 가벼운 거고 낙태가 큰 이슈여가지고 낙태에 대해서 넉 달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사회가 있을 거고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있을 거고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찬반에 대해서 똑같은 이제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보면 찬성 반대 입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시민의원들이 원탑에서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오는 것처럼 매달 첫 주 1박 2일 동안 어쨌든도 그 비용을 줍니다. 일비계획으로 돈을 줬고요. 1박 2일 동안 개최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5회 낙태에 대해서 돼가지고 87%가 이거를 바꿔준다. 투표해가지고 이거를 시민의회가 최종 보고위에 보냈어요. 그래서 5월달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낙태가 이제 허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시민위에서 결정된 거를 처음 결정은 국민투표에다가 넘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에서는 헌법 조항을 바꾸는 것을 시민위를 통해서 결정해서 국민투표.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10월이, 우리도 10월을 공론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그 다음에 성 연령 해가지고 160대 층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또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끔 뽑아서 500명을 뽑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재개, 중단, 판단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비율을 그대로. 그래서 500명을 뽑아서 거의 물론 그래도 한 80만이나 줬죠. 80만이니까 나름대로 제법 나름대로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96, 거의 한 470명이 참여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고 결정을 이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심볼이 뭐 대편 다 추천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한 5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기하게끔 해서 결정이 되게 하는 이제 추천 민주주의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 차원에서 평등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가장 그 단일 직업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법조인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이 사람 전체 인구에서 얼마 되겠어요?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국회의원은 거의 20%.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국회가 입법, 법을 만드니까 법조인들이 하면 잘하겠지. 이런 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국회 여성이 최고로 많아요. 그래도 몇 프로예요?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 30대 국회의원 딱 그 9명 있어요. 9명. 그러니까, 그리고 나였지만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있어요? 농민 있어요? 주부 있어요? 아니면 뭐 자영업자 있어요? 아니면 뭐 일반 작은 중소업체 뭐 회사원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사회 경제적 배경, 자기 커봤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똑같겠죠. 국회의원도. 내가 대기업 출신의 어떤 대기업 오너 출신의 뭐 국회의원이다. 당연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이 몇 채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선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된 게, 그것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된 게 우리가 여성 국회의원 비례 할당 50%를 할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어났어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성 국회 늘어나면서 한 게 뭡니까? 호주제 폐지, 성매매법 이런 것들 여성 국회의원들 들어감으로써 여성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입법화가 됐어요. 이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뭐 선거 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해서 서민들 입장을 아니게 앉지 않습니까? 실제 뭐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뭐 옥탑방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지 않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도시에서 이사를 갈 때 특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있는 부모가 이사를 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사 가서 어린이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재작년 이사를 가면서 둘째 같은 게 어린이집 발령기이 안 돼가지고 2달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와이프가 맞벌이 게 아니니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누굴 마이크 상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문제가 큰데 3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 자, 국회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당연히 어린이집 필요하잖아요. 국회도 보좌관 비서관다 아이들 맡겨야 되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근데 1, 2가 있었대요.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3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어디든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근데 그 3 어린이집을 짓던 비용이 그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 비용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린이집 우리 비용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국회의원들 대부분 나이가 뭐 50대 넘는 사람들 어린이집 다니면 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위 못 느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진짜 폐학 때 신청해도 못 갑니다. 대도시 경우에 폐학 때 신청해놔도 못 가요. 국공립 어린이집 못 갑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국회가 과연 의원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봐야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민주 공화국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참여할 기회는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민주주의에 과연 우리가 내가 정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도 그냥 경쟁,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 그냥 일반적인 경쟁 사회에서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댓글 보세요. 그냥 죽이려고 살리려고 이지 건전한 합리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왜 필요하냐.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그런 훈련의 장이라고 봐요. 훈련의 장. 우리가 모여가지고 저 사람은 나도 다른 주장을 말해. 들어보는 거예요. 내 주장도 말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결정에 이르면 선곡하고 또 소수에 대해서 강요하고 이런 문화가 대학에는 우리는 그런 문화가 솔직히 좀 없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독일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발달한 독일 같은 경우는요, 중고등학교 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입장을 나눠가지고 너는 노, 너는 사 해가지고 노사 협상하는 거를 학교 과정에서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방적인 자기들 주장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토론, 어떤 학습, 이런 토론의 어떤 장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장이 없이 커와서 사회에 나가니까 그냥 뭐 1대학 아이들도 나오는 거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찬반에 대해서 뜨겁게 한번 서로 싸워도 보고 그러면서 또 결정에 따르고 이런 우리 어떤 문화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교과서에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서로 부딪혀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제 이런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잠깐 질문 좀 해주십시오. 추첨이든 선거든 뽑힌 대표자가 그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안 다루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발된 사람이 1차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에서 자기가 속한 거기서 민주적인 의견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간다면 그게 더 완벽할 것 같은데 이 지금 말씀하신 추첨 제도는 샘플링 정도의 기능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이게 과도기로 이건 폐지돼야 될 것 같고 추첨까지고 그러면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게 결국은 직접 민주 쪽이 더 추첨 민주주의보다 완벽하지 않은가? 요 질문입니다. 아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일단은 그겁니다. 뭐냐면 뭐 신골이다, 아니면 대일 개편이다, 또 선거 개헌이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이슈를 갖고 사람들 뽑아서 그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뽑혀왔지만 누구를 대표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때 거기서는 우리 내 의견에 나는 찬성이 되도록 왜 반대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경우는 그렇겠죠? 그 경우에서는 어떤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를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이슈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 소환, 파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첨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명령문제. 그래도 최소한 선거나 시험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람이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하냐 이런 문제를 하는 문제가 합니다. 용역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나온 것처럼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배심 판결 결과가 판결이 90% 이상 더 재밌는 게 뭐냐? 2심, 항소심에 가서 깨지는 비율이 그 판사들만 재판한 그 재판하고 국민참여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은 30% 미만이면 깨지는 비율. 근데 판사들만 한 일반 재판의 경우는 42%예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의 그 결정이 물론 합의를 갖고 이게 뭐 더 좋다 맞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배심원들이 판결한 것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관 판결하고 큰 차이 없고 저 이거라고 봅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말하는 집단지성. 예, 집단지성.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 50대 남성들만 있다. 그 사람을 결정하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결정하는 어느 게 더 좋은 결정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 입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신고에 대법을 했지만 충분히 시간과 정보를 주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책임감, 내가 그냥 뽑혀서 가면 제대로 참여하겠냐?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네,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게 있냐? 내가 하는 결정이 신고일 때도 참여한 분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결정한 것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논의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따를지 말지 판단할게요. 이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정한 거에 이게 최종적 관련된 최소한 국민투표, 주민투표 넘어가네?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줘도 뭐 이게 반영도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만 결정이 되네? 아니면 최소한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넘기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볼 수 있을까? 우리 도시나 마을 차원에서 저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한 25명 내 정도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 동장이 위촉을 해. 물론 이제 여성을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뭐, 다른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동장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되겠어요. 동장 입장에서 자기한테 조금 편한 사람들로 하지 않겠어요? 걔네 와가지고 뭐 싫은 소리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겠습니까? 되게 너무도 조금 자기가 평소에 봤을 때 그냥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좀 하고 갈 사람 정도 이렇게 그냥 좋은 경우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30명 정도 학급 정도 수준에서 직접 유주가 가능하지만 16,000명이 공진구에서도 가야게 직접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직접이 하지만 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이 직접이지 그 직접 중에서도 하는 사람들만 저런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와 토론 과정을 병렬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과정. 그래서 저는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똑딱 결정한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특정 계층이나 이익 집단 어떤 자주무지할 수 없는 추진한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평등한 주민 참여의 기회가 생기고 다양한 계층 참여함으로써 대중지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뭐 갈등과 분의 소지가 있는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그냥 구에서 시에서 결정하면 그걸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결정함으로써 통합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특정 계층에 따라서 왜곡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냐 솔직히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구현식 분들은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저도 뭐 시험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저도 우리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의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게 되고 또 이 문제가 있을 때도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를 그냥 단체장, 의원 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정말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기반은 뻔맨동 동부터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걸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잘 활용하면 동단에서부터 우리가 충분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를 동도 만약 이 상태로 했으면 또 동에서도 깊게나 쓰는 사람, 몇몇 사람들만 자주지 되면 그게 무슨 또 풀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서부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주부예요. 자원을 하고 그 주부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주민자치 해꼽는데 자원하세요 하면 주부들 잘 자원하지 않으면 뭐도 모르겠는데 무슨 근데 뽑힌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반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자원하는 거하고 뽑힌 다음에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물어봤을 때는 다를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절대 다수 의견은 우리 실제 사랑하는 주부들 이런 분들의 의견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추천민주주의가 만연이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결국 사람의 몫이었어요. 이것이 루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덕성이 좋은 제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불성을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의 능력은 제가 작년 이제 2월달에 토론을 하는 국회에서요. 이 주제로 토론했어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론하면서 아일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역사도 길고 시민들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토론 같은 걸 해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언제 되면 시민들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먹고 살만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먹고 살만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저는 우리 시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촉구도 들고 했지만 그렇게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이 과연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갖고 사냐 일상적인 경우에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일상적인 작은 공간에서부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면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그럼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반장 뽑습니다. 1학년 반장 안 뽑아요. 1학년 반장 뽑아요. 그래서 학교 중에 보면 막 선거하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하고. 그런데 그거 웃기는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만요 반장이 있습니다. 물론 정교 학생회장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학생 대표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반장 없습니다. 당번만 있어요. 당번이 뭐하냐. 급식할 때 이렇게 퍼준다든지 봉사에 봉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반장, 권력이 감투예요. 배지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되면 힘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군대식인 거예요. 자, 교장, 학생 부장, 담임, 반장, 심한경우는 줄반장까지 샀잖아요. 네, 그게 군대식 책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그 혹시 아시는 분들 외국에 나가서 이민이나 나가신 분들 물어보세요. 반장 있는지. 없습니다. 학생회장은 있어요. 전교 학생 대표는 있지만 밤마다 뽑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한번 한 30년 돼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반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민주주의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뽑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내가 반장이 돼보는 게 대표가 돼보는 게 그게 민주주의 훈련이지. 어릴 때부터 나는 투표만 하네? 되는 사람 됩니다. 그렇죠. 반장 되는 아이들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반장 특별히 뭐 한 게 있어요? 무슨 특별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왜 못합니까? 반장.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전 진보 교육감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그런 부분도 사소한 거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직접 내가 뭘 해보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계속 우리는 개체로만 남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거구 주민 참여단부터 시작해서 또 왜 이런 시민 참여가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이제 자문기구 차원에서의 각국의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헌법 개헌, 선거제도 개헌을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그걸 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질문 중에 우리가 국민소환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지방의원들은 소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방의원 소환할 수 있어요.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은 성공했어요. 하나씩 우리가 한 번. 왜 소환하기 힘드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주민소환 투표에서 3분의 1 이상이 안 오면 투표가 까지 않습니다. 33%도 넘어가야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노는 날도 노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 노는 것이 주민소환 투표하고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투표율이 20%가 안 돼요. 근데 과연 시의원 모습 소환한다고 주민소환 투표할 때 33.4% 이상 투표할까요? 안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지금은 지역구만 소환할 수 있어요. 비례대표는 소환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아요. 국회의원 잠깐 소환해야지. 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소환하면 누가 투표해야 돼요? 전 국민이 다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비례대표는 전국구니까 비례대표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헌법상 대표기관인데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한다면 지역구만들만 소환 투표를 하는 게 또 그게 맞는 거냐. 맞는다 하더라도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과연 할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소환 부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만약에 뭐 주민자치회다, 뭐 주민위회다 경우는 쉽게 소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그 의원이 제대로 회의도 안 나가고 제대로 우리 그 정세에 관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교체할 수 있잖아요. 보궐선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20명 있다. 그 중에서 2명을 올려보냈어요. 우왕시 위회로. 그 문제가 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배제시키면 되잖아요. 그 20명 주민자치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대표로 보낸 2명이 저 한 명이 문제가 있네? 그럼 20명이 투표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환 투표까지 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소환시킬 수 있다고 봐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았을 때 견제를 할 수 있다고 봐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천해야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어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이익을
보완하기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더욱이 우리 동네에서 전체 주민들이 물론 마을 총회로 해서 다 결정하면 좋고, 실제로 우편부에서는 전자 투표를 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전자 투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 건에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우리가 대표성 있는 어떤 주민자치위원들, 주민회, 아니고 이런 주민민회 우리 분들께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또 우리 목사님은 이슈가 있을 때, 갈등 이슈가 있을 때는 뭐 시민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해본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남아 한 3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질문이라든지 좀 모호한 게 있다든지 말씀해 주시면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